네, 안녕하세요. 기술 유출 사례 강의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LG전자 직원들의 29억 공갈 미수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이고, 대법원 사건 이후에 이 피고인 중 한 명이 그 간통이 또 다른 범죄 사실로 하나 있던 게 있어서 재심까지 청구해서 재심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물론 이 기술 유출과 이 재심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제 소개 간단하게 오늘도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산업기술 유출 영업비밀 침해 전문 변호사고 형사법 전문 변호사기도 합니다. 저는 서울반도체 산업기술 국외 유출 사건 변호해서 핵심 피고인들 집행유예를 받아냈고, 이후에 이제 현대차 연구원 구속영장 기각과 국가핵심기술 K시화물창 도면 구속영장 기각을 받아냈습니다. 현재 이제 사건들 진행 중이고요. 또 폴더블폰 핵심 기술인 화학강화 UTG 기술의 중국 유출 사건 변호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제 CMS 사건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죄는 최근에 한 대여섯 건 받은 것 같네요. 예. 자, 우선 공소사실의 요지입니다. 제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공소사실 짧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피고인 갑은 LG전자 기획팀장으로, 피고인 을은 같은 팀의 팀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LG전자의 비밀 유지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법인카드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 막 썼다는 거죠. 회사 법인카드를. 그래서 LG전자 경영진단팀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이 피고인들이 얼마를 썼냐? 법인카드를 한 10억 이상 썼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감사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곧 징계 해고와 이제 형사 고소를 당할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피고인들이 징계 해고를 당하고 고소를 당해서 이제 처벌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LG전자,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LG전자와 협상하여 오히려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피고인 을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산업기술 자료 파일을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외장용 하드에 옮겨 담아 LG전자 밖으로 유출하고, 피고인 갑은 산업기술 자료 파일이 들어있는 회사에서 지급한 노트북을 들고 LG전자 밖으로 나가 이를 유출했다. 자, 그러고 나서 뭘 했냐? 피고인 갑은 LG전자 사장 등에게 이메일을 보내 29억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면 고위 공무원에 대한 로비 사항 등을 언론에 제공하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들은 LG전자 사장, 부장 등을 협박해서 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당연히 고소를 했겠죠. 수사가 착수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공소사실 짧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입니다. 피고인 갑은 내 노트북은 통상의 업무 처리를 위해 정상적인 보안 시스템에 따라 승인을 받고 유출한 것이고, 산업기술 유출 및 배임의 범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자, 과연 갑은 산업기술 유출 및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되는가? 왜 이 문제를 만들었냐면, 대부분의 산업기술 유출, 기술 유출 사건에서는 이 기술 자료를 가지고 어떤 경쟁업체에 더 높은 연봉으로 취업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또는 이 기술 자료를 가지고 밖으로 빼가서 자신이 직접 회사를 차려보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기술 유출 사건인데, 이 사건에선 이상한 겁니다. 기술 유출 자료를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이거를 갖고 있음으로써 회사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는 거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거죠. 자, 1심은 이 산업기술 유출 업무상 배임이 어떻게 되느냐 판단을 했는데, 결국 이제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2호는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 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기술을 사용, 공개, 제3자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산업기술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경쟁업체에 유출하여 경쟁업체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할 목적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대상기관, 즉 피해 회사죠. 피해 회사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 근데 어쨌든 이제 1심 판결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런데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 너무 제가 세부적인 거는 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회사를 협박하거나 관련 기관에 제보를 하려면 국책 사업에 관한 산업기술 등의 내용을 미리 확보하여야 하므로 산업기술을 유출하여야 할 필요성과 동기가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 갑은 검찰에서 미리 피고인 을과 사이에 회사에 대한 협상 수단의 하나로 산업기술 자료를 확보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을과 함께 피고인 갑의 구형 노트북, 외장하드, 출력물을 회사 밖으로 유출하여 보관한 것이라고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피고인 갑이 아까 전에 자신은 정상적인 보안 시스템에 따라 승인을 받고 노트북을 회사 밖으로 반출했다고 했는데, 이게 셀프 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 갑이 팀장이기 때문에 구형 노트북을 회사 밖으로 반출함에 있어 팀장의 승인 등 회사 보안 규정을 준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부정한 목적을 숨기고 자신의 구형 노트북 반출에 대하여 자신이 팀장으로서 승인을 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오히려 권한남용에 해당하는 점, 셀프 승인을 한 것입니다. 자, 영업비밀 부정 취득한 자는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부정 취득 행위 그 자체만으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의 재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갑은 피고인 을과 함께 저지른 회사 공금 유용의 범행이 회사에 발각되자 회사에 겁을 주어 위 범행을 무마하는 한편 거액을 갈취할 목적으로 피고인 을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산업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산업기술 유출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범위 역시, 즉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 항소심도 동일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는 제가 직접 만든 거고 이 사건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사실은 거의 동일한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좀 볼게요. 피고인 갑은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2호 소정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은 최소한 산업기술을 그 본래의 취지대로 이용, 판매하거나 사용하거나 공개함으로써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갑은 피해 회사의 국책과제와 관련된 비리를 제보할 목적으로 확보한 점으로 볼 때 산업기술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의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갑의 주장은 과연 받아들여졌을까요? 자, 항소심은 여기에 대해서 갑의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을 했냐? 자, 항소심은 산업기술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경쟁업체에 유출하여 경쟁업체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할 목적이 있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갑, 을이 이 사건 신기술들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자료를 독자적으로 보관하고 있어 피해 회사가 29억 원을 달라는 피고인 갑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언제든지 유출 자료를 이용할 위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하로 대상기관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본래 유출에 있어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과는 좀 다르지만 이런 경우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출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도 사실은 2번, 두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와 동일한데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편 피고인 갑은 산업기술보호법의 유출은 문헌적으로 단순히 산업기술을 가지고 회사 밖으로 나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가지고 나가 산업기술의 본래 목적에 맞게 행위자 스스로 또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로 해석해야 하는데 피고인 갑이 유출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가지고 나간 이유는 업무 또는 국책과제 관련 비리 제보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산업기술보호법이 정하는 유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역시 항소심은 제가 노란색 부분 체크해 놨는데 이 부분만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2호가 산업기술을 유출한 행위를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한 행위와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유출의 의미를 산업기술을 유출자나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에 반드시 한정하여 보기 어렵다. 그리고 산업기술보호법상 유출의 의미를 산업기술이 유출자 또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만약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며 언제든지 이 사건 신기술들을 이용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아까 두 번째, 세 번째와 좀 다르네요. 자,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신기술과 관련하여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여 이미 적법하게 공개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 갑이 유출한 자료는 국책과제 회의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보고서 형태의 자료와 발표 자료의 형식이었습니다. 자, 이 자료 등에는 특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세한 실험값, 최적화 수치, 그리고 특허에 기재된 것과는 다른 부품 형상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경우에 피고인 갑은 보통 이제 유출 행위자들은 이런 경우엔 관련 특허나 논문 등에 이미 적법하게 공개되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 마련인데, 자, 피고인 갑도 자신이 유출하였다는 신기술은 피해 회사가 이미 특허 등록을 하여 공중에 널리 공개된 내용으로 피고인 갑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의 전제가 되는 비밀 유지 의무가 없다. 이미 다 공개된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는 산업기술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법원은 뭐라 판단했을까요? 항소심 뭐라 판단했냐? 이 사건 신기술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가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부분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특허 명세서 청구만으로 특정되는 특허는 출원인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 개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방어적 목적에서 포괄적 내용으로 출원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피고인들이 유출한 자료에는 특허와는 달리 구체적인 실험값, 그리고 최적화 수치, 그리고 특허엔 기재된 것과 다른 부품 형상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또 단순히 특허로 등록되어 공중에 기술 일부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신기술들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없어진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피고인들이 유출한 자료에 많은 정보가 있었는데 원칙적으로 이 유출 자료가 산업기술이나 산업기술 유출이라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피고인이 유출한 자료에 있는 모든 정보가 이미 특허나 논문 등에 모두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유출한 자료 중 일부에 이러한 상세한 실험값, 특허에는 없는 상세한 실험값, 최적화 수치, 그리고 다른 부품 형상 등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항소심에서 판단을 했고, 상고심 또한 뭐라 판단했냐? 그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 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기술이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비밀 유지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이 판단, 네 번째 문제에 대한 판단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외에 중요 판시 사항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또 다른 주장을 했는데 자신이 유출한 자료는 국책과제 회의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보고서 형태의 자료와 발표 자료, PPT 자료 등이라는 것이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술의 핵심적 방법 내지 기술상 정보가 없으므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볼 때 실제로 국책과제의 진행 경과를 설명하는 보고서나 워크샵 발표문, 즉 PPT의 형식을 띠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도 좀 말씀드린 것과 중복된 거지만 비록 이 자료가 PPT 형식의 발표문이나 보고서 형태를 띠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자료에는 이 사건 신기술의 내용과 적용 결과 등을 언급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자료에 이 사건 신기술을 적용한 구체적인 실험값, 실험으로 얻은 최저값, 제품 효율화를 극대화하여 만들어진 부품의 형상 등 경쟁사나 외국이 확보할 경우 동일 기술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유출한 자료는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번에 제2신기술과 관련한 유출 자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중요 판시사항 중 하나인데요.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셔야 되는데, 산업기술보호법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 경제적 유용성이라 하죠. 그리고 비공지성, 그리고 비밀 유지 관리성 등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는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영업비밀과는 달리, 산업기술은 이러한 비공지성, 비밀유지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판시했습니다. 자, 1심은 피고인 갑에게 징역 4년을 그리고 피고인 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이 굉장히 크죠. LG전자 회사를 상대로 29억 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사실 이 정도면 더 크게 나왔어야 됐는데 아마도 산업기술이 실제로 다른 경쟁업체에 유출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갑이 이제 법인카드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억 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10억 원이 아마도 자기의 이제 애인, 유부남인데 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인한테 많이 썼나 봐요. 그래서 결국 간통으로도 고소가 됐는데, 결국은 이제 재심, 간통이 이제 위헌 판결이 되니까, 재심 신청을 해서 4년에서 3년 9월로 3개월이 깎였습니다. 자, 오늘 LG전자 29억 사건, 요것도 사실은 이제 리딩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사례 강의를 한 40강까지 할 생각인데, 전부 다 시청을 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산업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거나 좀 전문성을 갖고 계시려고 이 강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변호사님들이나 산업보안 쪽 일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